지금 여당은 민간 중심의 공급, 야당은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 이렇게 이제 대선 후보들이 공급을 그만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잖아요. 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강남의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당 2억 원을 넘어서 매물이 평당 3억 원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뭐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시장에 동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가격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모셨는데요. 고준석 대표님과 함께 이제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부터 최근 부동산 시장 이슈까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게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는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하시고, 지금 또 약간 거래가 소강 상태이기도 하다 보니까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6월 3일이 대선이니까 뭐 그 이후로 뭐 사실상 바로 하반기가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상향할 것 같다. 그런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 기조에는 올해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GDP 성장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2%로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게다가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입주 물량도 굉장히 급감하고 있죠. 내년에는 이제 더 부족해지겠죠. 이 두 가지를 감안하면은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금리 내려간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지금 오늘 5월달에 기준금리는 분명히 내려갈 것 같고, 또 뭐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피치에서 우리나라 올해 기준금리를 1.75%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1.75면 상당히 낮아졌네요. 그렇죠. 2%대가 이제 무너지는 건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실수요자들이 저금리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는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하고 금리가 이 두 개가 이제 이게 도와주지 않으면은 시장 가격 안정에는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금리 인하와 어찌 보면 이제 공급 부족도 이제 내년이 사실 더 심각하니까 이게 또 공교롭게 맞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부도 어쨌든 지금 대출 규제 같은 것들 얘기들 하고 있고, 가계부채 뭐 관리하겠다고 뭐 기존에도 막 발표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세적인 흐름을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일단은 집값 가격을 통제하는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기능으로는 금리와 공급이거든요. 이 두 가지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 미만이었거든요. 이 시기를 보면은 집값은 우상향을 했죠, 계속.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 만약에 2%대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실수요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많이 진입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데, 우리나라는 대출만 끼고 내 집 마련하는 게 아니라 전세 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한도가 조금 줄어들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투자자들도 시장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시장에 동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가격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요즘에 보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2.75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가상금리가 붙어가지고 지금 한 3% 중반에서 후반 이렇게 받고 계시거든요. 뭐 4% 다 받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75까지면 여기서 1% 더 빠지는 거니까 단순 계산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2%대들도 막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 있죠. 만약에 네. 그 정도면 상당히 낮은 거잖아요. 낮은 금리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금리로서 1억 받을 걸 2억까지도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예대 금리 차가 사상 최대거든요. 네. 예금 금리는 내려가는데 대출 금리가 주담대 금리는 진짜 안 내려가고 있어요. 네. 예, 뭐 0.1, 10bp 정도 내리면은 많이 내렸다라고 은행에서 막 생색들을 내고 신문 기사가 되고 그러는데 예대 금리 차가 지금 사상 최대로 벌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은 서민들 호주머니 돈 꺼내서 그 돈이 결국은 시중은행 이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과연 이제 새 정부에서 온당하게 보고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주담대 금리도 당연히 내려가겠죠. 내려가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게 시장에 좀 돈도 풀고 유동성도 늘려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목적도 있지만 또 부동산은 또 잡아야 되고. 근데 이게 부동산 또 가상금리를 못 낮추게 어찌 보면 은행들 보고 계속 이렇게 금리 좀 유지하라고 막 압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압박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근거가 없으니까 추정이죠. 추정. 그래서 이제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돈은 뭐 추경을 통해서 뭐 어디에 쓴다라고 하면 돈은 돌고 돌잖아요. 결국은 이 돈의 최종 종착지에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풀린다라고 하면 확장 재정을 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가 아니라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가격 올라가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돈은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금리 낮추고 뭐 이렇게 하지만 대출 한도를 막 더 낮춘다든지 아니면 뭐 LTV를 막 규제한다든지 뭐 조정대상 막 키운다든지 해서 부동산으로는 돈이 못 가게 하지 않을까로 뭐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전세 끼고 사는 거죠. 전세 끼고 산다. 전세 끼고 사고 나는 이제 엄마 집에 들어가 살거나 월세에 살거나 옛날처럼 다시.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러한 전세 제도까지 없애지는 뭐 그거는 쉽지 않다. 관습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관습을 없앤다는 거는 쉽지 않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막 전세 대출도 막 규제하고 막 전세도 DSR 보면서 전세로 가는 그 유동성도 차단하겠다 이렇게 가는 건 좀 너무 좀 과한 해석이죠. 전세 자금 대출을 규제하는 건 진짜 무주택 서민들을 쉽지 않겠죠. 괴롭히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일단 정책 자금으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전세 자금 대출은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전셋집에 사는 건데 이 한도를 줄이면은 이분들은 이제 어디 가서 살 거냐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한도를 줄이지는 아마 못할 거다. 예, 그렇게 뭐 보이는데 은행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게끔 뭐 살짝 밀어놔두든가 그런 조치는 할 수는 있겠지만 자율적인 판단. 네, 대놓고 하지는 못하겠죠. 네. 그러면 그 이제 대선 후보들이 어쨌든 다 정해지긴 했거든요. 뭐 아직 뭐 단일화 얘기가 뭐 한 명 더 나오고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의 정당 정책들은 좀 이제 정해지는 분위기인데 뭐 전반적인 뭐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야 쪽에 이제 보면은 공급에 방점을 두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은 민간 중심의 공급,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통한 공급 뭐 이렇게 이제 틀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것 같고 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정확하게 뭐 제가 나온 거는 안 왔는데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 이제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소형 평형 중심의 이제 공급을 하는 것 등 뭐 사기 신도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신도시 사기 공급에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선 후보들이 공급을 그만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공급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건 맞지만 지금 시장에 묶여 있는 공급에 방해되는 정책 규제들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 이거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규제 완화가 돼야지만 시장이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미분양 물량이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7만 호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건설사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건설사들이 삐걱거리면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 결국 이들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네. 공급에 차질을 새로운 사업장에 착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미분양 물량은 또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서울 수도권의 향후의 공급 계획에도 또 차질을 빚을 거고, 지금 얘기 나오는 4기 신도시 착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건지가 새 정부의 숙제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정책 중에 하나는 지방에 이제 한 채를 더 사서 2주택이 되시는, 그러니까 서울에 한 채, 광역시 부산에 한 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1주택으로 취급해주겠다 정도로 약간 지방의 다주택을 살짝 풀어주는 정도의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혜택을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지방 살리기로는. 네, 그래서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건 당연하고 여기에 이제 종부세, 양도세가 이제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도 면제나 완화를 많이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수분양자들에 대해서는 5년이라든가 10년 양도세 특례 기간을 줘서 비과세 혜택을 줘야 될 것 같고,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취득세, 종부세 이제 제외 면제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법인들이 시장에 들어가서 미분양 아파트 분양 받아서 시장의 순기능 역할, 싼 매물을, 좋은 매물을 시장에 이제 공급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 해소는 요원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시장에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GDP에도 성장률에도 상당히 큰 타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정책 정도 가지고는 지금 서울 쏠림 현상이 해소되긴 좀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앞으로 상당히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공급 문제를 계속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대선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짓기 시작해도 입주는 나중이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입주할 거는 미리 지어놨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당장에 한 2, 3년 정도 이 공급이 되게 급감하는 이 구간을 피할 방법이 없는데, 이거를 어떤 정책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책 가지고 해결될 수 있죠. 어떤 규제 완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매물이 나오면 가격은 조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부담 없이 내다 팔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물이 조금 쌓이게 해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양도세거든요. 양도세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다 못 파는 거거든요. 그럼 종부세 올리면은 이거 버틸 수 있겠느냐? 종부세 올라가면은 종부세는 세금이 임차인들한테 전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세 가격 올라가고 전세 가격 올라가고, 이게 이런 이제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되는 거고, 서민들은 주거 비용 증가로 인해서 내 집 마련 기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고, 이런 현상을 이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또 다른 이런 이제 부작용을 낳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조금 규제 완화를 통해서 매물이, 우리가 이제 공급이라고 하면은 신규도 공급이, 신축도 공급이지만 기축도 공급이거든요. 이런 두 개의 시장에서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은 시장은 금리가 내려갔을 때 마땅히 가격을 통제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양당 다 지금 대선 후보 할 거 없이 뭔가 용적률도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공급을 드라이브를 좀 걸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최근 한 몇 년간 보면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이쪽 그 재건축, 재개발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비 사업을 보면은 이게 조금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정부의 인허가도 그렇지만 조합원들 간의 이해 충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부도 싸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1000가구, 2000가구 되는 이런 단지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기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래 걸리는데, 결국은 용적률을
조금 늘려줘서 도심 공급을 조금 많이 해야 된다. 뭐 동경이나 미국 뉴욕 같은 데 가면은 용적률 자체가 1000%가 넘는 데가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준주거 지역이라고 해야 이게 이제 500%잖아요. 근데 또 서울시에서 조례로 또 이거를 100%를 또 깎아서 400%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조금 상향시켜주고 정말 상향시켜서 많은 부분 이익이 있으면 일부는 공공으로 조금 가져가서 조금 돌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조금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는 용적률 증가가 가장 최선일 텐데 네. 그게 또 안 되는 이유가 또 결국에는 뭐 다른 국민들이 봤을 땐 상대적으로 또 이제 박탈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또 소유자들만 너무 돈을 많이 번다는 또 여론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게 또 이제 공공이 또 들어가려고 하고 그럼 공공 들어가면 조합원들은 또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지금 반복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골이 어떻게 끝나야 되냐. 그 공공을 어느 정도 이제 타협해야 되겠죠. 공공을 꼭 뭐 주택으로만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시설을 져준다든가 아파트 단지 안에 어떤 공공시설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도 뭐 제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저기 져서 용적률 올려주는 대신에 일부 구간은 지역 주민들한테 또 전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가면은 용적률을 좀 높여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특히 뭐 우리가 지금 1기부터 3기까지 지금 신도시를 만들고 있지만 1기는 우리가 딱히 알고 있잖아요. 어딘지 뭐 대표적인 분당, 일산은 알고 있는데 2기부터는 이게 어딘가가 그렇죠. 잘 모른다라는 몇 군데밖에 생각 안 나죠. 이게 2기가 뭐 어디지? 2기 신도시 중에 양주 옥정이라는 데가 있는데인지 없는 데인지 모르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3기도 지금 한다라고 한지는 언젠데 입주했다는 얘기는 지금 아직 못 듣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4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한테는 주택 공급이 절실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강남의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당 2억 원을 넘어서 매물이 평당 3억 원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뭐 거래는 안 됐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용적률을 좀 높여줘서 공급을 좀 하고 공공하고 민간하고의 이익을 조금 나눠서 갖는 방안이 사회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가장 좋은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도시를 더 늘리기보다는 이제 좀 고밀도 개발을 좀 해서 도심을 더 개발을 하고 외곽은 좀 뭐랄까 좀 대형 평수나 좀 여유 있게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있는데 또 당장 또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너무 많죠. 좀 어려운 것도 근데 있고요. 공공이 들어가면 조합원들이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면 안 한다고 하니까 용적률 높여줄게 해도 안 한다고 하니까. 근데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 이상으로도 많이 가져가는 것도 있어서. 참 난감한 거죠. 그래도 이제 사업성이 나오는 게 핵심인데 결국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제2에듀 WM 고준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결국엔 하반기에는 상승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면 될까요?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은? 서울 수도권은 이제 뭐 원인은 공급 부족, 주범은 공급 부족이고요. 여기에 이제 금리가 인하까지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서울로의 교통 환경이 좋은 이런 지역의 집값, 서울 지역에 지금 뭐 토지로 지정된 지역, 이런 지역들은 신고가는 계속 속출할 거고 그 위에 지역까지도 실수요자들이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토어제의 영향이겠지만 아무래도 대규모로 거래 제한이 좀 지정이 되면서 거래량도 많이 좀 줄기도 줄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는 뭐 거래를 좀 하려는 의지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 뭐 대선이 지나면 그때부터 좀 뭐 유의미하게 좀
좀 풀릴까요? 이 거래 활발하게 되는 게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거래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네. 금리 인하하고 연계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정책이 지금 나와서 시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고요. 뭐 토지에 지정되면 가격이 안정될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실수요자들이 대거 시장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토지 지역은 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들어와서 이렇게 내 집 마련 갈아타기 하는 지역으로, 그래서 신고가는 연일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는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그러면 이제 토어제 얘기가 나와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 예전에는 원래 토어제 지역을 매수하려고 그러면 있는 거 다 팔고 무주택자가 돼가지고 이제 사면서 1주택이 돼야지만 또 실거주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토부 해석은 이거를 사서 실거주는 하되 기존에 있는 집은 전세나 월세를 주면, 임대를 주면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주택자도 토어제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실거주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없을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물론 없지 않겠지만 그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토어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급지잖아요.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는 기존 집보다 좋은 데로 갈아타는 건데, 기존 집을 안 판다는 것은 기존 집이 상급지에서 안 파는 게 아니라 사정상 전세에 묶여서 안 팔릴 수도 있고, 부모님이 살고 있어서 못 파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정상 못 파는 거지 꼭 팔고 뭐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그거 팔고 뭐 다른 데 뭐 모셔도 뭐 큰 뭐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에서는 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거기다 또 상급지를 사면서 여윳돈도 있고 막 이런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보통 있는 거 정리해서 또 들어가시면서 잔금 내고 하니까. 의외로 또 부자들도 많아요. 보니까 의외로 이제 부자들도 되게 많다. 그래서 현금으로 그것도 대출 안 끼고 한 번에 매수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제 신문 보도를 통해서 계속 마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약간 토어제의 그 본래 취지, 약간 거래를 제한한다는 거에서 약간 조금 완화됐다고 여유가 있는 거죠. 조금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기존 주택을 예전에는 처분해서 1주택이 되지 않으면은 허가 내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여유는 조금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기사로 보면은 10채 다 팔고 압구정 한 채 갔다 이러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냥 추가로 사고 있는 집 그냥 전세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효과는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 약해지긴 했다. 그렇지만 대세적인 영향은 없을 거다. 큰 영향은 없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 부족에 의한 상승도 있지만 경기 침체에 의한 가격 하락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뭐 트럼프 뭐 관세부터 해서 뭐 계속 시끌시끌하니까, 이러다가 또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뭐 회사들도 힘들어지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돈이 없어지는데 집값이 오르겠느냐라는 또 반론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 너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제 IMF도 경험을 했고 금융위기도 경험을 했고 코로나도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는 우리 역성장이었잖아요. 근데 성장이 또 IMF 때도 역성장이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기조를 보면, 우리 이제 경제 현실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 수출 중심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이제 IMF 때 돈, 시중에 풀리는 돈, 우리가 통화는 M1, M2, M3 보는 통화로 구분하는데, M2 2년 미만 정기예금, 뭐 MMF, CD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돈으로 우리가 시장의 통화량을 얘기하는데, 이게 IMF 때 이제 한 600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돈이 지금 통화가 4,200조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2월 현재. 이게 이제 4,200조를 넘어서 이게 5,000조, 6,000조로 간다. 이게 이제 통화가 늘어나면은, 돈이 늘어나면 실물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죠. 밀어 올린다라는 거죠. 통화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나라 1인당
GNI가 지금 작년에 36,000불, 6,600불이었죠. 계속 증가하는데 네. 1964년도에 100불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300배 넘게 지금 네. 예, 지금 소득이 증가했는데 이게 4만 불 넘어서 5만 불, 6만 불로 간다. 우리 경제 성장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글로벌 경제 영향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역성장할 수도 있지만 탄탄한 이런 제조 또 이제 IT 자동차 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한 나라, 정말 튼튼한 나라에서는 우리 경제가 쉽게 꺾여서 뭐 남미나 이런 아시아 동남아처럼 아프리카 이렇게 가지 않는 한 집값은 계속 경제 성장률 범위 내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착륙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년 단위로 집값을 이렇게 끊어 보면은 계속 방향은 우상향으로 돼 있잖아요. 물론 이게 쭉 우상향이 아니라 신고가가 창조되고 파괴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 거치면서 10년 단위로 봤더니 우상향돼 있더라. 2014년 대비 2024년 작년 말 서울 25개구 집값 조사에서도 25개 전 구가 다 우상향하는 걸로 나타났고 그중에서 서초구가 209%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간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예상하는데 네. 경제 성장률을 뛰어넘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성장률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 중에 하나죠. 그거는 뭐 경제 성장 추가로 어떤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쏠림 현상이 더 그렇죠. 생겨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이긴 하지만 사실 경기 침체가 뭐 역성장까지 뭐 지금 우려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들 지금 보고 있잖아요. 뭐 1% 가까운 성장은 할 거라고 보면 그 정도 수준의 아주 약한 상승세가 올해 말 내년에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뭐 과거 같은 막 급등기가 막 다시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결국은 금리가 관건일 것 같아요. 뭐 네. 코로나 때도 우리가 역성장을 했는데 그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가 1%대로 그렇죠. 받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뭐 대출 끼고 내 집 마련에 나섰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많은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고 IMF 때도 그랬었고 이런 경험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5, 60대는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내 집 마련을 지금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고 코칭을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만약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전체 4분기 성장률까지 그래서 뭐 1% 안팎이다.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진짜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예상한 대로 2%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집값은 과거의 그래프를 보면은 우상향이 돼 있다라는 거죠. 우상향. 네. 그래서 하반기 집값은 금리에 따라서 대선의 결과보다는 금리 영향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금리를 우리가 예측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지금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뭐 과거만큼 낮지는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공급은 또 과거보다 더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섞어 보면은 예상보다 좀 강한 상승이 올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 아니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강한 상승을 물가 상승률 정도. 네, 그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다만 특정 지역은 쏠림이 있다. 네. 너무 또 많이 상승해도 우리 경제에 이게 뭐 골고루 성장을 해야지 한쪽 부분만 성장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네. 또 반대로 너무 급등을 막 하게 되면은 이제 막 강력한 정책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시장이 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물가 상승률 정도 뭐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보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강남발 지금 상승이 뭐 계속 가고 있는데 뭐 이제 압구정을 뭐 위시해 가지고 재건축을
재건축이고 신축이고 막 다 가는 분위기잖아요. 이거는 올해 말 내년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십니까? 당분간 계속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의 중요성은 가격이 뭐 이게 땅값이나 집값이 전국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일물 일가의 법칙을 배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감안하면은 압구정동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은 없다라는 거죠. 예, 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압구정 반포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 이 주변에 집값이 뭐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집 자체만 가지고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뭐 강북에 짓는 집은 뭐 철사로 짓고 강남은 철근으로 짓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 집값의 영향은 그 주변의 교육 환경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자연 환경이라든가 교통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집값은 달라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공공 인프라가 어디가 더 좋느냐 그런 지역을 우리는 입지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의 첫째도 둘째도 이 입지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압구정 반포처럼 입지 좋은 지역이 나오면은 그 지역으로 새로운 부촌이 형성되겠지만 네. 지금 보기에는 여기만한 입지는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이 지역의 강세는 두드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보더라도 파리를 가더라도 15, 16구역의 집값이 비싸거든요. 거기에 집값은 변동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뉴욕에 가더라도 맨하탄 센트럴파크 주변 지역 집값이 비싸거든요. 이런 걸 보더라도 한번 정해진 입지, 그 주변의 인프라가 형성이 다른 지역보다 탁월하게 좋기 때문에 집값이 그런 지역이 새로 나타나지 않는 한은 쉽지 않다. 바뀌어지기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이다라고 말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GNI 말씀드렸는데 36,600불이라고 하면 부자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은 내가 돈을 벌면은 나 어디서 살지? 우리 아이들 어디서 교육시키지? 제일 먼저 이제 이게 고민이잖아요. 네. 봤더니 압구정 반포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봤더니 여기는 수요는 많은데 부자들이 늘어날수록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공급은 한정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요, 강남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이 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북의 공공 인프라를 증가시켜서 강남 수요를 분산시켜 줘야 된다. 강북 수요를 수도권으로 또 분산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정책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안 가게끔 분산을 시켜주면은 결국은 수요가 있어야지만 뭐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요가 없으면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 나와주는 게 또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압구정 반포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안 나오면은 이 지역의 집값은 계속 뭐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하고 부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쩔 수 없이 올라간다. 그렇죠. 네. 어찌 보면 밀어 올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얘가 네, 올라간다기보다는.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면 대체제가 나오기 전에는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나마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3도심이 있다고 치면은 뭐 이제 광화문 쪽에는 그래도 뭐 용산이 좀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여의도가 있는데 여의도와 용산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용산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네. 압구정이나 반포는 이제 동으로 우리가 보는데 동으로 좁혀서 보는데 네. 용산은 사실은 좀 너무 넓죠. 너무 높고 네. 한남동 일부, 동부 이천동 일부거든요. 이 두 지역 빼고서는 그 집값이 우상향할 만한 지역은 그렇게 흔치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강로 국제 업무지구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신용산역. 신용산역 거기 주상복 주상 많이 올라가 있죠. 네. 뷰도 되게 좋습니다. 네. 공원 뷰도 좋고. 제가 이제 동부 이천동 지점장을 2016년에 했어요. 신한은행 네. 거기를 했는데 거기 지역이 되게 좋습니다. 조용하고. 네,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단점이 교육 환경이 학원이 별로 없어요. 학원도 없고 네. 학교도 그래서 중산층들은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중산층들이 받쳐줘야지만 집값도 이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용산 전체를 보기보다는 한남동이나
동부 이천동을 이렇게 이제 조금 좁혀서 조금 볼 필요는 있다. 그럼 거기는 학군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약간 부자들의 그렇습니다. 도시로 갈 수 있을 확률이 있겠죠. 거기는 주상복합으로 막 올리고 막 고층으로. 전부 다 이제 유학 가는 자녀분들이 조금 뭐 많은 거고 한남동의 거주 인구 비중을 보면은요 60대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거주 인구 비중이.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하고 상관없으신 분들, 환경이 좋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거주를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나 있죠. 네. 여의도는 그러면은 목동과 좀 연계를 해서 본다고 해도 조금 다를까요? 여의도도 이제 거기가 우리나라 금융 업무 지구로서는 최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권이라든가 뭐 운영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사들이 이제 뭐 모여 있고 감독원도 물론 이제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일자리가 상당히 고소득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이고. 여의도의 재건축이 끝나서 신축으로 이제 여의도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고소득 기반의 수요자들이 대거 그쪽에 이제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여의도도 일부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남도 그렇고 성수 1, 2, 3, 4지구도 한강 뷰에 따른 그런 이제 강남 수요를 압구정 반포 수요를 일부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런 곳이 아닌가. 근데 이제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은 강남 집값 마냥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강남 집값도 슬로우 템포로 가지 않을까. 이게 결국에 공급을 많이 하고 신축을 많이 해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최고점들을 좀 이렇게 천천히 좀 누르는 반대 효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 최고 입지라고 하는 곳만 계속하는. 그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88 올림픽 할 때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불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36,000불인데 지금의 주거 환경, 36,000불 시대의 주거 환경하고 5,000불이 안 되던 이게 주거 환경 시설은 틀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감히 아파트에서 수영을 하고 어떻게 아파트에서 커피를 마시고 헬스 사우나를 하고 당시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도권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조차 이런 시설이 커뮤니티가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의 이제 빨리 재건축이 안 된 지역들, 서울 지역에 이런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또 이런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과 맞물린 이 수요 집중되는 이 강남으로 집중되는 이런 현상을 조금 분산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동도 그렇고 강남 압구정동도 그렇고 또 대치동도 그렇고 빨리 재건축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고준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전세나 월세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월세 쪽에서도 좀 상승 전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매매가가 상승하면 전세가 또 이제 상승하는 걸로 이게 40년 통계로서도 입증이 되는 거고 매매가 상승하면은 전세도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값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럼 월세는 떨어지느냐? 월세도 같이 비례해서 가더라. 그래서 월세 가격도 같이 우상향할 거다. 전반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전월세 시장도 우상향 방향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거에는 그 전세랑 또 매매가 좀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세 대출이 같이 이제 많이 받으시면서 금리랑도 전세가 많이 연동되는 모습도 좀 보이는데 금리 인하가 전세 시장에도 좀 자극을 주겠죠? 분명히 있죠. 지금 우리 뭐 주택임대차보법을 보면은 전세 월세 전환 비율이 기준금리 플러스 2%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2.75니까 4.75가 월세 전환 비율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이거보다 싸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주거 비용이 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세를
내 돈 가지고 들어가서 전셋집을 구해서 들어갈 거냐, 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살 거냐, 이제 이거와 나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 돈으로 월세를 살 거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 거냐, 이거거든요. 네. 이건데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산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 비교를 해봐야 된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월세 전환 비율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이익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주거 비용이 더 나간다.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더 높다라고 하면은 월세 사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판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도 만약에 내려가고 하면 전세가 점점 더 유리해지는 구간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갈 수도 있죠. 네. 전세가 유리해지는 구간으로 가고 월세 그러면은 금리로 인해서 정말 그 전세자금 대출 비용이 확실하게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전세 가격은 이게 이제 금리 전세로 많이 몰려 들어가니까 그럼 전세 가격이 떨어질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전세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전세 수요가 몰리면은 오히려 전세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고 유지 또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려면은 집주인들도 월세 주는 거에서 전세를 많이 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요가 좀 상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월세 계약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서울 쪽은 뭐 거의 아파트 기준은 50% 넘었더라고요. 월세만. 그러면 집주인들, 임대인들은 지금 약간 월세 선호 현상이 좀 강해 보이는데 요건 왜 그러는지랑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은지 한번.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은퇴 가정 비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은퇴 준비를 따로 제대로 이제 해놓으신 분들도 있으신가면 어느 분들은 2주택으로 이제 본인이 살고 1주택은 전세로 이렇게 이제 돌려놨는데 퇴직금 받아서 이게 이제 은행에 넣는 것보다 이거 반전세로 월세로 돌리는 게 은퇴 생활에 더 여유롭고 금융 이자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중은 점점 더 월세 선호 현상,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은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전세 매물은 귀해지겠죠. 법에서 정한 월세 전환 비율은 있겠지만 월세 수요가 없으면은 이거 좀 떨어지겠죠. 나는 이게 법에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거 안 받으면 안 놀래가 아니라 그렇죠. 시장 원리에 의해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월세를 선호하는 은퇴 생활자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 거고 또 월세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물량은 줄어든다라는 거죠. 수요하고 공급하고 또 비대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물건은 굉장히 그러면 이제 귀해지게 되는 거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월세 가격이 떨어졌던 것처럼 보이던 게 전세는 지금 받으면은 이건데 월세도 그거에 환산하면은 이 정도는 받아야 돼. 그렇지만 내가 이거 받을게. 결국에는 월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전세가를 기준으로 월세를 역산하니까 그러면은 전세가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은 전세가가 튀니까 월세도 같이 따라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이런 문제의 본질은 신축 준공이 많아져서 빈집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이 임차인들도 대안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올려달라는 대로 안 올려주고 이제 딴 데로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내년, 내후년도 지금 입주 물량 계속 좀 줄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전월세 시장은 뭐 전세, 월세 다 할 거 없이 서울 올라갈 수도권은 수밖에 다 없다. 상승할 수밖에 없고 지방은 뭐 아주 편안합니다. 지방은 뭐 미분양도 있고 하니까 어디서나 편안하게 전월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 수도권 쪽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막 그렇죠. 여론도 막 이제 들끓고 언론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막 이렇게 될 텐데 예전에 한 3년 전 뭐 더 길게는 한 10년 전쯤에 어떤 뭐 전세 난, 전세 대란 이런 얘기들이 다시 반복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세요? 이게 지금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47,000호
정도, 내년에 24,000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격히 내년에는 뭐 올해보다 더 줄어드니까 이러면은 이게 전세 대란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고, 또 아직까지 지금 전세 사기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또 비아파트, 지금 비아파트 선호 현상에서 여기는 이제 뭐 완전히 수요자들이 정말 등을 돌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으로 지금 들어가지도 않고 있고, 아파트 쏠림 현상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공급 물량은 줄어들고 수요자들이 아파트 시장으로 몰려오고 있고, 아파트 대체제가 안 나오는 이상은 지금 전월세 시장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폭등할 수밖에 없다.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대선 시즌이니까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더 그 표심에 영향도 많이 주는 거이기도 하고, 임차 시장, 임대차 시장을 못 잡으면은 또 막 난리 나잖아요. 뭐 정책적으로 뭐 어떤 방법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임대차 시장의 정책적인 정책 공급은 안 되는데. 네. 임차인들이 조금 전세 사기 당하지 않고 조금 살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의 그런 이제 역할을, 아파트 시장으로 못 들어오는, 진입 못하는 수요자들이 그 시장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보증금 떼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증금을 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다가구 빌라에 선순위 권리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 못하게 법제화시키자, 월세만 계약하게 하자. 또 선순위 권리가 없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게 하고 그 시세에 캡을 씌우자. 전세는 40%, 50%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하자. 시세가 뭐 60%다 매매가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10%는 월세로 가자. 그래서 이런 법적인 보완 장치가 조금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회 초년생들이 안심하고 그 시장에 들어갔는데 맘 놓고 보증금 5천만 원 계약했는데 이게 이제 경매를 당했다. 근데 봤더니 후순이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도 떼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월세 계약으로만 가능하게 이런 조치를 조금 해 놓으면은 무주택 그 임차인들이 마음 놓고 전월세 계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사실 이 비아파트 쪽은 지금 전세 사기 여파가 강한데, 그 전세 사기 여파가 강하다는 거를 반대로 해석해 보면은 월세를 들어가면 되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막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서울이든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대체제인 비아파트가 어쨌든 여전히 있으니까 이쪽으로 월세로 가야겠다. 임차인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좀 절로 일시적으로 피신할 가능성. 이거는 좀 낮다고 보세요? 일단은 비용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는 아파트를 선호한다. 뭐 주차장도 보안성이 안전한 아파트를 선호한다. 주차장이 편리한. 이제 아파트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10평짜리 아파트에 살래, 20평짜리 빌라에 살래 그러면은 다 1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할 겁니다.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아파트 선호 현상, 아파트가 주는 그런 편리함,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에서는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또 이런 아파트에 한번 살아봤던 사람들은 그쪽 가서 살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차라리 출퇴근을 더 멀리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 비아파트 쪽은 뭐 뭘 해도 사실 지금은 당장은 쉽진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래나 저래나 지금 답이 잘 보이진 않네요. 뭔가 가격 안정화라는 거를 하기에는 뭐 금리 인상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은 안 되고 뭐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공급을 통해서 뭐 그 시장을 조금 더 수요 대비 공급을 좀 충분히 해주는 이런 시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 공급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수요 자체를 좀 밖으로 빼자 해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세종시로 행정도시를 좀 옮기고 하면은 그래도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세종시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세종시 인구가 39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물론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뭐 이 인구 증가 이 속도 가지고서 주택
뭐 확실하게 뭐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세종에 근무하는 일자리가 있어서 네. 뭐 일부 정부 부처가 옮겨가 있지만 이분들이 전부 이주를 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울에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적 근거지는 사실은 이제 서울 아이들 네. 이제 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거 감안하면 서울이 주된 주거지고 또 세종시는 보조 주거지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정부 부처나 모든 정부 부처가 다 이전하고 또 국회가 이전한다 하더라도 지금 앞선 사례를 보더라도 모든 거기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이 다 세종에 이주해서 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세종에 마침 뭐 지금 선투자해야 된다는 식으로 세종에 몰려가서 투자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예, 그래서 지금 잠시 뭐 이렇게 반등했던 거는 세종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액이 한 7억 2천까지 갔다가 5억대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지. 마침 이런 때에 마침 세종 이전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나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세 상승 투자자들이 지금 막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세종에 지금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다.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지금 저점일 때 매수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뭐 만약이니까 그 세종시로 수도 이전하겠다, 행정수도 이전하겠다를 확정하고 뭐 법이 막 만들어지고 실제로 막 이제 가서 청사 짓고 막 제2 청와대 만들고 한다면 세종시 자체는 뭐 좋은 투자처든 뭐든 이렇게 좀 부동산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 된다고 보세요? 만약에 이제 그게 법이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되면은 네. 세종도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법 통과가 된 다음에 내 집 마련하는 거는 괜찮지만 확실하게 될 거예요.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해서 그 지역의 집값이 서울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는 미국을 보더라도 워싱턴하고 뉴욕하고의 집값은 분명히 뉴욕이 비쌉니다. 네, 워싱턴보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세종 시하고 서울하고의 이제 비교를 조금 한번 해 보시고 신중하게 투자는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JEDU WM의 고준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집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면은 이제 살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을 좀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이제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면 뭐 집을 안 사시겠지만,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서울과 경기도를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서울은 뭐 가격도 비싸지만 좀 회복도 좀 한 곳들도 좀 많고, 근데 경기도는 아직 좀 회복을 좀 덜한 부분도 있고 하니 경기도로 가야 되나 서울로 가야 되나, 약간 이미 오르는 게 좀 더 갈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뭐 대표님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큰 틀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돈이에요. 돈. 작은 계획이 내 몸에 맞는 내 집 마련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은 부자연스럽고 행동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활동 자체가 이제 제한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내 소득 보다 엄청나게 내 소득에서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대출받아서 서울에, 나는 무조건 서울에 사야 된다, 이런 전략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소득 범위 내에서 나는 서울은 정말 무리야 라고 하면은 경기도로 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경기도를 거쳐서 서울로 입성하는 제1, 2 전략을 세워서 징검다리 전략으로 서울로 입성하는, 본인의 이제 뭐 어떤 경제, 가정 경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제 활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범위 내로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전에도 막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막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압구정 팔고 막 일산 가셨다가 다시 못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서울에 무조건 사놔야 되고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에 사면은 격차가 막 벌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막 도는데, 실제로 경기도의 어떤 가격 상승률 이런 것들이 서울 대비 막 많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비슷한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일기 신도시를 보면은 판교의 집값이
마포의 집값하고 거의 비등합니다. 경기도라고 해서 자족 기능을 갖추고 네. 고소득 일자리가 많은 지역의 집값은 이게 서울 지역 못지않게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경기도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선택지는 어떻게 될 거냐? 서울하고의 이제 교통 환경, 일자리, 자족 기능을 갖춰졌느냐 안 갖춰졌느냐 이런 곳을 선택해서 사는 게 중요하고 특히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얼마나 빠르게 올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GTX A 노선이 일부 개통됐지만 네. 2028년 삼성역이 개통되면은 A 노선, 분당, 동탄, 그다음에 뭐 파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파주는 자족 기능이 안 갖춰져 있고 분당은 자족 기능이 갖춰져 있잖아요. 네. 동탄도 규모가 분당에 비해서 뭐 3배 크기의 규모이기 때문에 동탄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여기도 분명히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럼 서울로 25분이면 오는데 강남으로. 그러면은 여기의 집값이 안 올라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판교와 제가 마표를 비교를 했는데 이 지역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의 자족 기능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강북의 또 강남 일부 지역의 구도심과 가격 차이는 비등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꼭 서울이 무조건 우위고 경기도는 서울보다는 밑이다. 모든 지역을 이렇게 극단화해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수도권 중에서도 정말 좋은 지역은 많이 올라갈 여력도 있는 거고 또 서울 일부 지역보다는 오히려 가격이 앞서 나갈 수도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다. 이런 지역에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 남부권을 추천을 많이들 하시고 뭔가 북부 쪽은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남부 지역이 사실은 이제 자족 기능을 갖춘 지역들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북부는 이제 자족 기능을 갖춘 데가 특히 뭐 많지 않고 또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았었는데 GTX-C가 이제 개통이 되면은 양주 옥정, 의정부, 광운대역 이나 청량리 이런 뭐 광운대역이나 청량리는 뭐 서울 지역이지만 이런 지역들도 서울 지역도 서울이었지만 왠지 가격은 안 오르는 지역들이었잖아요. 강남 접근성이 좋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죠. 이제 근데 이제 뭐 의정부에서 타면은 자리에 앉으면은 이제 수서까지 가야 되는 금방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의 집값들도 변동성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지역들이 아닌가. 그래서 교통의 호재가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수도권 여러 지역의 집값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지역 비껴가서 사지 말고 그런 지역에 조금 내 집 마련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향후 뭐 지금 전망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게 GTX 뭐 BC GTX A, C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이제 B는 조금 B는 이제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여의도 용산으로는 안 될까요? 여의도 서울역으로. 왜냐하면 이제 삼성역에 내리면은 시문고까지 5분이면 가거든요. 그럼 이제 시문고 앞에가 다 공가예요. 그러면은 동탄에서도 의정부에서도 파주에서도 다 이제 학원가 접근성이 좋아진다. 그렇죠. 뭐 거기서 따릉이 타고 뭐 자전거 타고 하면 금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강남 접근성의 의미가 강남역으로보다도 삼성역으로 오면은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학생 수요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10대 거주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대치동이에요. 거기에 이제 더 많아지겠죠. 근데 이 10대들은 20대, 30대보다 소비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얘네들이요? 학원비 때문에. 그렇네요. 학원비 때문에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소비 인구들이 다니는 이런 지역의 집값도 잘 향후에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GTX-C도 좀
좋게 보시는데 이게 아직 뭐 언제 착공될지 아직 좀 미칠 그러니까 수가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네. 지금 보기에는 좀 너무 성급한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확정은 됐기 때문에 뭐 착공하면은 조금 올라가겠죠. 완공이 될 때쯤 되면 더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A가 지금 연결이 돼서 2028년 개통을 하니까 이게 삼성역으로 개통되면은 이 효과는 되게 클 것 같아요. 지금 일부 구간만 다니고 있어서 그러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때 사면은 조금 더 늦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저는 동탄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동탄도 지금은 수서까지 뚫려가지고 별 이렇게 실익이 없는데 이게 삼성역하고 연결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GTX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때는 사실 지금부터 한 3, 4년 뒤니까 동탄 바로 밑에가 이제 그 용인 이동 네. 남사읍이잖아요. 215만 평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데 일자리만 10만 개가 생깁니다. 배후 주거지가 바로 동탄입니다. 네. 이 동탄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의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뭐 아주 되게 좋아지고 네. 일자리 늘어나서 수요도 늘어나고 하면은 동탄은 뭐 정말 자적 기능을 갖춰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자리가 들어가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동탄의 미래 가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지금 동탄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좀 시간이 지나서 진짜 삼성역까지 뚫리면 광교보다 오히려 더 강남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단순 계산하면은. 네, 좋죠.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네. 된다. 경기도 서남부 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서남부도 지금 막 교통 호재 같은 거 막 있긴 한데. 네, 지금. 뭐 신안산소도 평택이, 있고. 네. 네. 평택이 사실은 미분양이 되게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평택으로 AC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GTX AC 노선이 연장이 된 동탄에서 수원까지 또 수원에서 평택까지 네.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평택도 뭐 괜찮게 발전할 수도 있고 거기는 이제 신축 중심이는 결국에는 교통 접근성이 좋아지고 지금 삼성 평택 캠퍼스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85만 평이거든요. 네. 85만 평의 라인이 다 작동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화가 되면은 여기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면서 이 지역도 뭐 조금 서울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GTX가 연결이 되면은 네.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래 가치는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제역 중심으로는 오히려 지제역이 이제 뭐 GTX 역사가 되는 거니까 중심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신안산선도 지금 한양대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거죠. 한양대 입구에서. 이게 뭐 지금은 가는데 여의도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그럼요. 걸린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게 되면 이제 40분 이내 35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획기적이죠. 뭐 여의도로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지역인데 다만 이제 이 안산이라는 데가 구도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서 요즘 뭐 신축 선호도가 높으니까 청년들 30대는 신축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로 연결되는 동탄과 구도심부 연결되는 신안산선의 차이는 분명히 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방금 말씀해주신 어떤 교통 호재 기반의 투자는 당연히 역세권에 아주 근접한 곳들만 5분 거리 내로 보셔야 되겠죠. 도보 5분. 도보, 마을버스 5분이 아니라 네. 도보 5분. 빨리 걷는 거 말고 천천히. 네. 도보로 5분 거리 내. 네. 그 정도만 이제. 근데 그런 데들은 또 가격이 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도 그런 데 사야 됩니다. 차라리 경기도 쪽으로 산다면. 네. 차라리 경기도에서 무기는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으로 서울 접근성. 네. 결국에 서울의 좋은 인프라의 접근 시간이 도어 투 도어로 얼마나 걸리냐가 맞습니다. 핵심인 거겠네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아예 노도강이라든지 이런 좀 지금은 좀 노후화된 도시이지만 사실은 이제 뭐 거기 아파트만 바뀌어도 뭐 지하철이고 이런 것들 다 있으니 재건축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소위 말하는 서울의 좀 중저가 지역의 재건축 이런 거는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되게 좋게 봐요. 서울 25개 구 중에서 되게 좋은데 제가 실례로 메이플 자이 이제 입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입주 지금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네. 근데 그게 이제 5억 원 할 때
3억 5천 할 때부터 제가 거기를 살아. 근데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봤어요. 개포동도 개포 시형부터 4단지까지는 저층이었는데 거기가 재건축이 다 끝났잖아요. 네. 거기 3억 원 할 때 사라고 하는 아파트들을 저런 데 사서 뭐 하냐라는 거죠. 내 집 마련에 진짜 딱 좋았던 시기들이었거든요. 네. 저는 지금 보면서 재건축이 끝나면은 그럼 어디가 지금 5억 원으로 살 수 있는데 대출 전세 끼면은 3억 원 정도면은 살 수 있는 데가 노원구거든요. 그러면 25개 구를 이렇게 우리가 종합을 해봤을 때 10년 이내에 인프라, 공공인프라가 가장 많이 확충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뭐 노원구거든요. 동북선이 이제 개통 앞두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또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네. GTX C가 또 연결될 거고 여기에다가 중계동이라는 데는 학원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 도봉 면허시험장을 바이오 클러스터로 그렇죠. 만들겠다라고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뭐 서울대 병원이 거기에 노원 서울대 병원으로 들어가겠다라고 MOU까지 체결했는데 그 뭐 뒤에는 뭐 진척은 없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울대 병원만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만 개선이 된다라고 하고 거기에 재건축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은 상당히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빨라지는 데거든요. 네.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거기에 짓는 아파트는 뭐 그냥 뭐 철사로 짓는 것도 아니고 공공인프라, 편의시설, 교육환경 다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충분하다. 근데 그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못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지역 미래는 되게 밝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사업성이 안 좋아서 뭐 시공사 선정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재건축 자체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물론 몇 년 전에는 재건축 될 거라고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네. 이런 경우에 재건축이 된다고 생각하고 투자라는 개념은 아니신 거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가격 상승이 한번 올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제가 2022년인가요? 둔천 주공 분양할 때 그때 부동산 가격이 최악으로 떨어졌을 때예요. 2022년 12월 저점을 찍고 이제 우상향을 하기 그렇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데 그때 공교롭게도 둔천 주공이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네, 맞습니다. 1,400가구가 나왔어요. 그거 사라고 모 유튜브 방송에 가서 제가 했다가 6만 8천 개 먹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게 2년 만에 지금 59제곱미터가 10억, 84제곱미터가 15억. 지금 자본이득을 남기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뭐 매경에다가 저런 얘기도 했어요. 서울 입성 마지막 기회다. 사라. 그런데 사람들은 안 사는 거거든요. 안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관건은 저거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올라가고 있고 용적률은 지금 용적률로 보면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재건축 해야 되는데 올려주고 공공하고 이익을 쉐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측으로 우리가 뭐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 보기보다는 이게 이제 정책으로 바꿔주면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거기를 뭐 40년, 50년 됐는데도 무너지는데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면은 용적률을 통해서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게 뭐 하고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을 해두면은 가격은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지역입니다. 혹시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그냥 이제 대선 시즌이니까 앞으로 5년 안에 노원 이쪽에 뭔가 좀 정치적으로 뭔가 그 강북도 좀 개발도 해야 되고 또 나름 또 이제 서민들이 산다는 어떤 그런 명분도 있고 하니까 그쪽을 좀 인위적으로 용적률 좀 높여주겠다. 예전에도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시 좀 재현될 확률도 높다고 보십니까? 목동에 보시면은 1, 2, 3단지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잖아요. 네. 거기 고층 허용해주고 용적률 높여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저는 충분히 뭐 우리가 서울 지역의 공급 확대라는 측면, 공공의 어떤 그런 공급
측면에서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지역에 용적률을 높여줘서 공급하는 게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네.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좀 그럴 필요는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 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집을 사려고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내 집 마련 못 하시는 분들은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못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내 집 마련 시점을 실기하면은 한 번 실기하면은 이게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가격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 자금 계획이 서 있다라고 하면은 그 범위에 맞춘 지역에 일단 내 집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JEDUWM의 고준석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현장 분위기부터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 결국에는 이제 하락하고 뭐 이런 걱정들도 있으시겠지만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게 부동산 매도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항상 또 올라간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분위기 안 좋은 데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